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 117페이지에 99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말 재고 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선출법이죠.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됩니다. 왜냐면 기말재고 자산이 최근 거다 보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과거 거가 되는 거예요. 그지? 기말재고 자산보다는. 그래서 최근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이 가득 계산되는 게 선의선출법 답은 1번이고. 그지? 물가 상승할 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재고 남는 게 선의선출법이고, 기말재고 자산이 최근 거다 보니까 매출원가는 과거 거고, 그래서 이제 후유선출법보다는 후유선출법에 비교해서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되고요. 1번이고. 두 번째.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재무상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1번은 맞는 표현이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건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식반의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그러니까 기타 자본잉여금은 이제 감자차익과 자주처분이익 등을 얘기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인 이익증리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과 세무제표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이 만약에 그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야. 그리고 다음 년도 3월 달에 무슨 총회? 주주 총회를 하죠. 그러면 다음 년도 3월 달에 주주 총회 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확정을 져야 돼. 이사의 결의로. 그 오늘 끝났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응?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류 수정을 해야 돼. 그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는 만약에 오늘 금액을 표시해서도, 응? 지금 이번에 있는 내용처럼, 응? 오늘이 예, 보고기간 종료일인데, 원래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상환기에 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무슨 부채, 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원칙은. 근데 차임약정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의도가 있을 때는 굳이 유동부채가 아니라 무슨 부채로? 비유동부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 확정된 날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 하고, 아, 여기 써놨구나.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종료에 현재 존재를 했어야 돼.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종료에 현재 존재를 안 하는 게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거. 보통 이런 게 주로 나오는데 요 내용 중에 지금 하나가 1번 보기, 1번 보기. 보고기간 종료일에는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상환대에서 무슨 부채? 유동?
부채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보고기간 이제 종료이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전부터 그게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걸로 했으면 유동부채인데 보고기간 종료일에는 1년 이내 상환을 하려고 했어. 그 유동부채 처리했다가 재무대표가 사실상 합정되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 년도 가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번 년도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필기는 안 하고 이제 볼게요. 보고기간호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호 사건은 보고기간 종료 현재 존재를 했어야 된다. 1번.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해서 대상한 손상차손 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이제 뭐가 발생한 거야? 손상이 발생한 거지. 근데 그 만약에 12월 31일 날 교통사고가 나서 가서 이제 정비소에 맡기면서 손상의 정도를 이제 물어봐서 그 금액만큼 손상차손 인식했는데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그날 안 보였던 손해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금액이 더 하락했다면 손상차손을 다시 수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12월 31일 현재 존재를 했냐? 그 이후에 존재가 되냐? 그런 얘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12월 31일 날 교통사고가 났다. 오늘 정비소 가서 맡겼더니 이만큼 손상이라고 해서 뭐 300만 원만큼 손상차손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같이 갔더니 거기서 뭐 이거 띄워보고 뭐 사정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손상이 더 많이 발생해서 손상차손이 더 늘어났다면 그지? 그 금액도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2월 31일 현재 존재했다. 보고기간만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 금액을 수정하려 하는 경우 어쨌든 12월 30일 이전에 뭐 했어야 돼? 존재를 했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나중에 변동이 된 거지. 그냥.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예, 요게 합정이 되면 금액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기간만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보고기간만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우리가 12월 31일 날 자산을 취득했어. 자산을 사왔는데 그 매도자한테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얘는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응? 실질적으로 뭐 저런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따지면 우리 뭐 선적주 인도조건 같은 거 선적주 인도조건으로 12월 30일에 샀어. 그럼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나의 무슨 자산에 기말 재고자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금액이 어떤 뭐 시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뭐 금액에 변동이 발생했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고기간만 현재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 분배 또는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예,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종료에 현재 존재하지 않았어요. 불가하지 않았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사건은 보고기간만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것은 수정을 요하지 않고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의다.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잖아. 응? 12월 30일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다음 연도 1월 2일 날 뭐 개장하면서 주가가 8,000원 떨어졌다. 그렇다고 12월 30일에 주가를 8,000원 수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따지면.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 이후에 발생한 거니까. 시장 가격 하락은 보고기간만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만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재무제표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결국 요거라는 얘기예요. 보고기관 종료 현재 존재를 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야 되는 항목은, 우리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 1년 이내에 무슨 자산? 유동 자산이고, 유동 자산에는 또 이제 무슨 자산가? 당장 자산가, 재고 자산으로 구분하고, 1년 이상의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이제 분류하라는 건데, 요 위에 있는 거일수록 그 뭐지? 빨리 현금화 가능하다 그런 얘기까지요. 빨리 현금화 가능하다. 그 상품은 어디에 들어가? 상품은 재고 자산에 들어가고, 그지? 단기 대여금은 당장 자산에 들어가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 유동 자산에 들어가고, 선납세금도 당좌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배열하는 건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3번 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자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줘야 되면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면 이자를 더 줘도 되면 할증 발행.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다르죠, 그지? 할인 발행하면 액면가액과 다르고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 이자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고 1번, 2번, 3번은 틀린 거예요. 1번은 할인 발행, 2번은 할증 발행. 액면가액과 다르고 3번은 4번이 틀렸고 5번 주식회사 건축은 2021년에 한국에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금은 1,000만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3년까지 한국의 사옥 신축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건축의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23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2021년도에 공사원가, 실제 공사원가, 추정 공사원가, 2022년도 실제 추정, 2023년도 실제 추정은 없고, 요거는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인데,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진행 기준. 진행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려면 진행률을 구해줘야 돼요, 진행률. 그래서 이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021년하고 22년은 묶어서 계약돼, 묶어서. 2023년도만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 2021년하고 2022년 묶으면 관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원가는 실제. 그럼 21년하고 22년까지 해서 누적 공사원가가 얼마 실제가? 600만 원이고 600만 원은 600만 원은 총 추정 공사원가. 총 수정 공사원가 나눠주면 진행률 나오는데
21년, 22년 합쳐서 600만 원이 들어갔고 22년 입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예상이 된대요. 150만 원이 더 예상이 된대. 그래서 600에다가 150만 원이 더 예상이 되니까 여기가 75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추정공사원가는. 그럼 600만 원은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공사원가 600만 원을 총 추정공사원가 750만 원 나눠주면 진행률이 80%, 0.8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건물 지어주면 계약금, 총 공사계약금 1,000만 원 받기로 했거든, 1,000만 원. 그러면, 예, 그 우리가 도급 금액이라 표현하는데, 도급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진행률이 80%니까, 80%니까, 800만 원의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이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이게 21년, 22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은 없고,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합쳐서 공사 수익을 800만 원 인식을 해야 되고, 공사 원가는 2021년도에 100만 원, 2022년도에 500만 원에서 실제 공사 원가 600만 원이 되는 거고, 공사 수익 800에서 600만 원의 공사 원가 빼니까 공사 이익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2023년도에는 단기 누적 공사 원가, 여기는 다 실제 21년도에 100만 원, 22년도에 500만 원, 23년도에 200만 원. 22년도에 앞으로 들어갈 거 얼마 예상했지만, 근데 실제는 얼마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수정하고 실제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 공사원가는 100, 500, 200에서 800만 원이 들어간 거. 800만 원이 들어갔고, 총 추정 공사원가는 공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가 800이 되는 거예요. 저기. 공사가 다 끝났을 때는 실제 공사 원가만큼이 추정 공사 원가가 되는 거니까 진행률은 100%, 100%, 1이 100%죠. 그지? 0.8은 80%. 그러면 이 도급 금액은 1,000만 원인데 공사가 다 끝나면 이 진행률이 100% 해서 1,000만 원만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전기까지 인식한 게 얼마? 800만 원 인식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얼마만 더? 200만 원만 더 인식하면 되고 음, 단기 공사원가는 실제 들어간 게 얼마? 2023년에 실제 들어간 게 얼마? 200만 원이니까 공사이익은 0원이 되는 겁니다. 0원. 23년도는 이렇게 인식하는 게 진행이죠. 2022년도 총 추정 공사원가는 단기 발생 누적 공사원가는 실제를 장기에 발생한 공사 추정 공사원가는 추정을 적어주는 거고 2023년도는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단기 발생 누적 공사원가 실제 장래에 발생한 추정 공사원가는 없죠. 그지? 그래서 800만 원의 진행률이 100%가 됐다는 거. 진행률 계산할 때 총 추정 공사원가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단기까지 발생한 건 실제를, 앞으로 발생할 건 추정을,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단기까지 발생한 실제 공사원가가 총 추정 공사원가가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수익은 200만 원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99의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